2024년 2월 13일 새벽, 시리아와 터키 국경지대, 먼지 바람이 휘몰아치는 난민촌 의료 텐트 안에서 서진우는 38세의 의사로서 8번째 해외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이곳에 파견된 지 6개월째.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고된 일상이었다.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 아이의 정맥에 링거를 꽂던 순간 위성 전화가 울렸다. 수신자는 서울의 한 장례식장이었다. 진우는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 한미선이 급사했다는 소식이었다. 61세의 어머니가 신부전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진우의 손에서 청진기가 떨어졌다. 마지막 통화가 2달 전이었다. 엄마는 그때 건강하다고 했다. 감기 기운만 조금 있다고. 곧 나을 거라고 했다. 긴급 귀국 절차를 밟는데 이틀이 걸렸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월 15일 저녁이었다. 8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다. 2016년 중동으로 떠난 이후 명절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환자들을 두고 올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재혼한 어머니와의 어색함을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밤 10시였다. 빈소 앞에는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다. 상주석에는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강성만, 73세. 어머니의 재혼 남편이자 진우에게는 계부였다. 10년 전 재혼식에서 딱 한 번 본 얼굴이었다. 성만은 진우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수척한 얼굴에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성만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편안히 가셨다고, 고통 없이 잠든 것처럼 떠나셨다고 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 속 어머니는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대 시절 찍은 사진인 듯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빈소를 지키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묘했다. 상주석 옆에 중년 부부가 마치 유가족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4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45세쯤의 여자는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다. 진우가 누구냐고 묻자 성만이 소개했다. 마음치유연구소 소장 오세영과 실장인 아내 오주희라고 했다. 오세영이 진우에게 명함을 건넸다.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박혀 있었다. 세영은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가 연구소의 가장 소중한 회원이었다고. 마지막까지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다. 진우는 그 이름조차 처음 들었다. 어머니가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다. 언제부터 이 사람들과 알고 지냈는지 물었더니 세영이 웃으며 답했다. 3년 전부터라고. 어머니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 연구소를 찾아오셨다고 했다. 진우는 조물록을 펼쳤다. 명단을 훑어보니 마음치유연구소 회원이라는 이름이 30명도 넘게 적혀 있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다. 진우가 아는 이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나 피아노 학원 제자 학부모들은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장 분위기 자체가 낯설었다. 일반적인 장례식이 아니라 무슨 단체 행사 같은 느낌이었다. 밤 11시가 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다. 진우는 성만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병원에는 언제 입원했는지, 왜 연락이 이렇게 늦었는지. 성만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2월 5일 복통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급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3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쉬다가 12일 아침에 갑자기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급성 신부전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다. 왜 3일 만에 퇴원했는지 물었다. 성만은 어머니가 병원을 무서워했다고, 집에서 쉬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의사인 진우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신부전 환자가 스스로 퇴원을 원할 리 없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일 텐데. 더 이상한 건 성만의 태도였다. 슬픔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보였다. 눈빛이 계속 흔들렸고 말을 할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빈소를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오세영 부부가 다가왔다. 세영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분이었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평화롭게 받아들이셨다고 했다. 진우는 그 손을 뿌리쳤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왜 낯선 사람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을 주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주희가 그의 팔을 잡고 함께 떠났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결심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야겠다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진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일주일을 추적했다. 2024년 2월 5일부터 12일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만에게 병원 진료 기록을 요청했지만 미적거리기만 했다. 진우는 직접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 신분증을 제시하자 담당 신장내과 교수가 진우를 진료실로 불렀다. 교수는 한미선의 차트를 펼쳤다. 2월 5일 오후 3시 응급실 내원 기록이었다. 주증상은 극심한 복통과 구토, 의식 저하였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8.5였다. 정상 수치가 0.7에서 1.2인 것을 감안하면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 급성 심부전 진단과 함께 즉시 입원 조치가 내려졌다. 교수는 최소 2주간 입원하며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미선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첫날 밤 응급 투석을 받았고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는 듯 보였다. 2월 6일과 7일 이틀간 추가 투석을 받으며 크레아티닌 수치가 6.2까지 떨어졌다. 의료진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판단했다. 이대로 치료를 지속하면 2주 내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존율은 95% 이상이었다. 그런데 2월 8일 오전 10시 성만이 갑자기 퇴원 의사를 밝혔다. 담당 교수는 강력히 만류했다. 환자의 신장 기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 퇴원하면 72시간 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만은 아내가 병원을 너무 무서워한다고 집에서 쉬게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교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환자 상태로는 집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성만은 30분 뒤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세영 부부가 함께 왔다. 세영은 교수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현대 의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환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교수는 황당해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멈춰가는 상황이라고.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성만은 퇴원 서류에 서명했다.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이라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이 결정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영과 주인은 성만의 양옆에 서서 함께 병실로 향했다. 병원 CCTV에는 세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한미선을 휠체어에 태워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진우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2월 8일 오후 2시. 한미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머리를 가누지 못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 성만이 휠체어를 밀고 세영과 주희가 양옆에서 한미선을 부축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병원 출구를 나서는 순간 한미선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향했다. 진우는 영상을 멈췄다. 어머니의 눈빛이 보였다.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퇴원 후 4일간 어머니는 강남구 아파트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성만뿐이었다. 진우는 성만에게 물었다. 집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병원에는 다시 가지 않았는지, 어머니 상태는 어땠는지. 성만의 대답은 매번 달랐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편안해했다고 했다. 두 번째는 가끔 아프다고 했지만 참을 만했다고 했다. 세 번째는 사실 많이 힘들어했지만 병원은 가기 싫어했다고 말을 바꿨다. 진우는 이웃들을 찾아갔다. 같은 층에 사는 60대 여성은 2월 9일 저녁 복도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미선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자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인 10일 아침, 여자는 성만이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봉투에서 피가 묻은 듯한 흔적이 보였다고 했다.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성도 이상한 점을 기억했다. 2월 11일 밤 10시쯤 성만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다. 남성은 위층을 올려다봤지만 곧 조용해져서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다음 날인 12일 아침, 구급차가 왔다. 남성은 창밖으로 들것에 실려나가는 한미선을 봤다.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진우는 119 출동 기록을 확인했다. 2024년 2월 12일 오전 6시 18분 성만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미선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였다. 구급대원의 기록에는 특이 사항이 적혀 있었다. 환자의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났고 침대 시트의 혈흔과 체액 자국이 다량 발견됐다. 방치된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진우는 성만을 다시 찾아갔다. 사망 당일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물었다. 성만은 새벽에 약국에 가느라 20분쯤 자리를 비웠다고 답했다. 진우가 새벽 5시에 문 여는 약국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자 성만은 말을 바꿨다. 사실은 편의점에 갔다고, 아니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고 했다. 진술이 계속 엇갈렸다. 진우는 확신했다. 성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우는 의대 동기인 윤상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현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2부 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14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상현은 진우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다. 진우는 상황을 설명했다. 상현은 즉시 답했다. 부검을 신청하라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진우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경찰서로 향했다. 2024년 3월 첫째 주, 진우는 강남경찰서에 어머니의 변사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다. 진우는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쳤다. 병원 차트, CCTV 영상, 이웃 증언, 성만의 엇갈리는 진술 기록.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부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진우는 성만과의 통화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2024년 2월 12일, 어머니 사망 당일에만 3번의 통화가 있었다. 첫 번째 통화는 오전 6시 20분이었다. 성만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새벽에 약국에 가느라 20분쯤 집을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방에서 쓰러져 있더라고 했다. 숨을 쉬지 않아서 119를 불렀다고 말했다. 진우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새벽 6시에 문 여는 약국이 있을까? 진우는 성만에게 어느 약국에 갔는지 물었다. 성만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스문의 시간 약국이라고, 아파트 근처에 있다고 했다. 진우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했다. 두 번째 통화는 오전 9시였다. 진우가 시리아에서 출국 준비를 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성만의 말이 달라졌다. 사실은 전날 밤부터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을 바꿨다. 성만은 밤새 간병을 하느라 한숨도 못 잤다고, 새벽에 거실 소파에서 잠깐 졸았다고 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20분 외출이 1시간에서 2시간의 수면으로 바뀌었다. 약국 이야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 진우는 추궁하지 않았다. 성만도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혼란스러워서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세 번째 통화는 오후 1시였다. 진우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며 다시 연락했다. 장례 절차를 확인하려는 전화였다. 이번에는 성만의 진술이 또 달라졌다. 어머니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고, 성만 본인도 지쳐서 잠깐 외출했다고 말했다. 마음치유연구소에 다녀왔다고, 세영 소장이 장례 절차를 알려준다고 해서 갔다고 했다. 진우는 귀를 의심했다. 외출 시간을 물었다. 성만은 3시간쯤 걸렸다고 대답했다. 20분이 2시간이 되더니 이제 3시간이 됐다. 게다가
위독한 아내를 두고 3시간씩이나 집을 비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진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냐고, 왜 혼자 두고 나갔냐고 따졌다. 성만은 변명했다. 어머니가 병원 가기 싫다고 했다고,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통화를 끊고 윤상현에게 연락했다. 상현은 진술 기록을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히 수상하다고. 진술이 이렇게 바뀌는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상현은 성만의 휴대폰 기록과 동선을 추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우는 경찰 조사에 이 내용을 제출했다. 형사는 성만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2024년 3월 5일 성만이 경찰서에 출두했다. 조사실에서 성만은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2월 11일 밤부터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구토와 경련이 심했지만 병원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성만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간병했다고, 12일 새벽까지 곁에 있었다고 말했다. 형사가 물었다. 그럼 언제 자리를 비운 건가? 성만은 새벽 4시쯤 잠깐 화장실에 갔다고, 10분도 안 걸렸다고 답했다. 형사는 이전 진술 기록을 펼쳤다. 20분, 2시간, 3시간이라고 말한 기록을 보여줬다. 성만은 당황했다. 기억이 혼란스럽다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형사는 계속 압박했다. 마음치유연구소에 간 것은 사실인가? 성만은 인정했다. 2월 11일 저녁 7시쯤 다녀왔다고,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형사가 왜 갔냐고 묻자 성만은 장례 준비를 미리 상의하려고 갔다고 답했다. 형사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장례 준비를 한 것인가? 성만은 말을 더듬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거라고 했다.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형사는 성만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다. 2월 1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마음치유연구소에 있었다. 2월 12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집에 있었다. 그런데 새벽 5시 30분, 약 10분간 위치 기록이 끊겼다. 형사가 물었다. 새벽 5시 30분에 어디 갔는가? 성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집 안에 있었다고. 아마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움직였을 거라고 말했다. 형사는 믿지 않았다. 성만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2월 11일 하루 동안 오세영과 17통의 통화를 했다. 2월 12일 새벽 5시 47분에도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간은 3분이었다. 형사가 물었다. 새벽 5시에 왜 세영에게 전화했는가? 성만은 당황하며 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봤다고 했다. 형사는 냉정하게 지적했다. 119는 6시 18분에 신고했는데 세영에게는 5시 47분에 먼저 전화한 것인가?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는 조사실 밖에서 이 대화를 녹음으로 들었다. 성만의 거짓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건 오세영과의 관계였다. 왜 성만은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세영과 그렇게 자주 통화했을까? 왜 사망 직후 119보다 먼저 세영에게 연락했을까? 진우는 세영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2024년 3월 8일 진우는 마음치유연구소를 찾아갔다. 강남구 논현동의 5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카페, 2층부터 4층까지가 연구소였다. 진우는 2층 접수처에서 오세영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접수 직원은 예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우는 한미선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뒤 세영이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세영은 진우를 3층 상담실로 안내했다. 넓은 방에는 소파와 차 테이블이 있었다. 세영은 차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성만과 그렇게 자주 통화했는가? 세영은 침착하게 답했다. 성만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고, 상담자로서 지지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우는 계속 추궁했다. 왜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시켰는가? 세영은 미소를 지었다. 본인은 의료진이 아니라고,
단지 환자의 마음을 존중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진우는 화가 났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성만이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세영이라고. 이게 우연인가? 세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성만이 의지할 곳이 본인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진우는 더 이상 대화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다. 세영은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만 내놓았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게 될 거라고 했다. 세영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배웅했다. 진우는 연구소를 나서며 결심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2024년 3월 중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됐다. 진우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대병원 법의학 교실을 찾았다. 담당 법의학 교수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30년 넘게 부검을 담당해 온 베테랑이었다. 교수는 진우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부검 소견서를 펼쳤다. 한미선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부전 악화로 인한 요독증 및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였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사망 당시 12.8까지 올라가 있었다. 정상 수치의 15배가 넘는 수치였다. 심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에서 체내에 독소가 쌓여 결국 심장이 멈춘 것이었다. 교수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부검 소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망 전 환자의 상태였다. 한미선은 사망 72시간 전부터 극도의 고통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요독증으로 인한 구토, 경련, 의식 혼미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고 전신에 걸친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교수는 말했다. 환자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72시간을 버텼다. 교수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때 투석 치료만 받았어도 생존율은 95% 이상이었다고 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았다면 한미선은 지금 살아 있었을 거라는 뜻이었다. 진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살 수 있었다. 누군가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이었다. 교수는 동물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한미선의 혈액과 모발에서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졸피뎀이라는 약물이었다. 일반적인 복용량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농도였다. 진우는 어머니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약을 싫어했다. 두통약조차 잘 먹지 않았다. 교수는 모발 검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모발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라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약물 복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었다. 한미선의 모발에서는 사망 2주 전부터 수면제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됐다. 누군가 2주 동안 매일 수면제를 먹였다는 뜻이었다. 교수는 단언했다. 이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투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우는 이유를 물었다. 왜 수면제를 먹였을까? 교수는 추정할 뿐이라고 전제하며 답했다. 환자의 의식을 저하시켜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에 가자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다. 부검 보고서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다. 한미선의 신체에서 다수의 욕창이 발견됐다. 엉덩이, 등, 발 뒤꿈치에 3단계 욕창이 있었다. 욕창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을 때 생기는 상처였다. 3단계 욕창은 최소 일주일 이상 방치됐을 때 나타난다. 한미선은 침대에서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던 것이었다. 교수는 사진 자료를 보여줬다. 진우는 차마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머니의 몸에 생긴 상처들이 너무나 참혹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무런 간병도 받지 못했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며칠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건 방치를 넘어선 학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진우는 이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보고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는 성만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2024년 3월 20일 성만이 두 번째로 경찰서에 출두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다. 형사는 부검 결과를 성만 앞에 펼쳤다. 수면제 투약, 욕창, 방치 흔적을 하나씩 지적했다. 성만은 변명했다. 수면제는 어머니가 잠을 못 자서 본인이 먹인 거라고, 한두 알 정도였다고 말했다. 형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3배에서 4배 농도라고, 이건 한두 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욕창에 대해서도 성만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누워만 계셔서 자주 자세를 바꿔드렸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형사는 차갑게 지적했다. 3단계 욕창은 며칠 방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최소 일주일 이상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성만은 입을 다물었다. 형사는 계속 압박했다.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가? 환자가 죽어가는데 왜 집에 방치했는가? 성만은 울먹이며 답했다. 어머니가 병원 가기 싫다고 했다고,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반복했다. 형사는 믿지 않았다. 의식이 흐릿한 환자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따졌다. 형사는 결정적 질문을 던졌다. 성만은 왜 한미선이 죽기를 바랐는가? 성만은 발끈했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절대 그런 마음 없었다고 소리쳤다. 형사는 성만의 재정 상태를 들춰냈다. 2019년부터 불법 도박으로 3억 2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2023년에는 지인 사기로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잃었다고 말했다. 총 5억 원의 부채에 이자만 월 600만 원이었다. 성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형사는 계속 압박했다. 한미선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14억 상당이라고, 성만은 그 아파트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성만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형사는 부동산 거래 기록을 보여줬다. 2024년 2월 10일 성만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 등록을 의뢰한 기록이었다. 한미선이 사망하기 이틀 전이었다. 성만은 변명했다. 만약을 대비한 거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본 거라고 말했다. 형사는 냉정하게 지적했다.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부동산을 알아본 것이냐고, 이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할 짓이냐고 물었다.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형사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2024년 2월 11일 성만이 장례식장에 전화한 기록이었다. 한미선 사망 하루 전이었다. 성만은 장례식장의 빈소 예약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통화 녹음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성만의 목소리가 녹음에서 흘러나왔다. 2월 12일이나 13일쯤 빈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미리 예약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진우는 조사실 밖에서 이 녹음을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성만은 어머니가 죽을 날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니, 죽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형사는 성만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오세영과 무슨 거래를 한 것인가? 성만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성만을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로 분류했다. 진우는 경찰서를 나서며 윤상현에게 전화했다. 상현은 이제 오세영을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만 혼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배후에 오세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3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했다. 2024년 4월 초 진우는 어머니의 전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홀로 살았다. 2012년 학원을 9억 원에 매각하고 강남구 아파트를 샀다. 당시 아파트 가격은 7억 원이었다. 남은 돈은 예금과 증권 계좌에 넣어두었다. 14년간 모은 재산은 상당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통장과 증권 계좌를 정리했다. 2021년 초 기준으로 어머니의 총 재산은 약 22억 원이었다. 강남구 아파트 시세가 14억으로 올랐고 정기예금에 3억 5천만 원, 증권 계좌에 2억 3천만 원, 일반 예금에 1억 8천만 원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과 학원 매각 대금, 그리고 알뜰하게 모은 생활비가 쌓인 결과였다. 그런데 2024년 2월 어머니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다. 아파트에는
5억 원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고 통장 잔액은 800만 원이 전부였다. 증권 계좌는 텅 비어 있었다. 3년 사이에 13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이었다. 진우는 은행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첫 번째 이상한 출금은 2021년 3월이었다. 정기예금 1억 5천만 원이 해지됐다. 수령인은 마음치유연구소였다. 입금 명목은 프리미엄 멤버십 평생 등록비였다. 진우는 경악했다. 1억 5천만 원을 상담소 등록비로 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일반적인 심리상담 비용은 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었다. 2022년 6월에는 일반 예금에서 1억 원이 인출됐다. 수령인은 오세영 개인 계좌였다. 명목은 특별 영적 성장 프로그램이었다. 진우는 영적 성장이라는 말에 치가 떨렸다. 이건 상담이 아니라 사기였다. 어머니를 세뇌해서 돈을 뜯어낸 것이었다. 2023년 2월 증권 계좌에서 주식 일부가 매도되며 1억 원이 나갔다. 이번에도 수령인은 마음치유연구소였다. 명목은 심화힐링 코스 등록이었다. 진우는 은행 창구 방문 기록을 확인했다. 한미선이 직접 방문한 게 아니었다. 오주희가 한미선과 함께 왔다. CCTV에는 주희가 한미선의 팔을 잡고 창구로 안내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2023년 8월 가장 큰 금액이 움직였다. 강남 아파트에 5억 원 담보대출이 시행됐다. 대출 신청자는 한미선이었지만 은행 상담에 동행한 사람은 오세영이었다. 대출금은 실행 2주 만에 전액 출금됐다. 4억 원은 오세영 개인 계좌로 송금됐고 1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했다. 현금 인출 시 오주희가 동행했다.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ATM기 앞에 선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진우는 대출 서류를 확인했다. 한미선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가 평소와 달랐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보였다. 은행 직원 면담 기록에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다. 고객이 상담 내내 멍한 표정이었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직원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동행한 오세영이 고객이 긴장해서 그렇다며 진행을 독촉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2023년 11월 정기예금 잔액 2억 원이 전액 해지됐다. 돈은 마음치유연구소와 오세영 계좌로 분산 송금됐다. 명목은 최상급 평생회원 업그레이드였다.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1억 5천만 원을 평생 등록비로 내는데 또 2억 원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24년 1월 증권 계좌 잔액 1억 3천만 원이 전량 매도됐다. 주식을 판 돈은 오세영 계좌로 송금됐다. 명목은 마스터 클래스 등록이었다. 이때는 한미선의 신부전 증상이 이미 시작된 시기였다. 의료 기록을 보면 2024년 1월 중순부터 한미선은 피로감과 식욕부진을 호소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출금이었다. 2024년 2월 10일 한미선 사망 이틀 전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 800만 원이 ATM에서 인출했다. 진우는 은행에 CCTV 열람을 신청했다. 2024년 4월 5일 은행 관계자와 함께 영상을 확인했다. ATM기 앞에 선 사람은 오주희였다. 주희는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800만 원을 인출했다. 능숙한 동작이었다. 진우는 주희를 어떻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추궁하기 위해 마음치유연구소를 다시 찾았다. 접수처에서 주희를 만나자고 요청했다. 주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주희가 자리에 없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진우는 기다리겠다고 버텼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주희가 나타났다. 진우는 2월 10일 800만 원 인출권을 물었다. 주희는 태연하게 답했다. 한미선이 부탁했다고. 몸이 불편해서 본인이 대신 인출해줬다고 말했다. 진우는 카드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주희는 한미선이 직접 알려줬다고. 자발적으로 맡겨준 거라고 주장했다. 진우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고. 의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다고 소리쳤다. 주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본인이 방문했을 때는 의식이 멀쩡했다고. 직접 돈을 써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진우는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었다. 주인은 연구소 운영비라고, 한미선이 기부한 거라고 답했다. 진우는 경찰에 이 내용을 모두 제출했다. 윤상현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은행거래 기록과 CCTV, 증언을 종합해 오세영과 오주희의 계좌를 추적했다. 2024년 4월 중순 추적 결과가 나왔다. 한미선에게서 받은 13억 원 중 4억 원은 오세영 개인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3억 원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역외 계좌로 송금됐다. 나머지 6억 원은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인출됐지만 실제 용도는 불분명했다. 상현은 역외 계좌 추적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홍콩 금융당국의 협조로 계좌 명의자를 확인했다. 오세영과 오주의 명의였다. 두 사람은 한미선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상현은 자금 세탁 혐의를 추가했다. 진우는 마음치유연구소의 다른 회원들을 찾아 나섰다. 과거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조물록에 적힌 이름들을 추적했다. 30명 중 10명에게 연락이 닿았다. 대부분 연락을 거부했지만 3명이 만남에 응했다. 2024년 4월 20일 진우는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났다. 58세 여성 최은숙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소 회원이었다. 은숙은 남편과 사별한 뒤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오세영을 만났다고 했다. 세영은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점점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영적 성장을 위해 기부가 필요하다고, 돈을 내야 진정한 치유가 온다고 말했다고 했다. 은숙은 3년간 총 2억 원을 연구소에 냈다. 두 번째 피해자는 62세 여성 박선이었다. 선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회원이었다. 재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연구소를 찾았다고 했다. 세영은 선희에게 가족 관계를 끊어야 평화가 온다고 세뇌했다고 증언했다. 선희는 남편 몰래 통장을 해지하고 3억 5천만 원을 연구소에 냈다. 남편이 알게 되면서 이혼 위기까지 갔다고 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55세 여성 김영자였다. 영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회원이었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연구소에 갔다고 했다. 세영은 영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치켜세우며 고액 프로그램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영자는 2년간 4억 원을 연구소에 냈다. 나중에야 사기라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진우는 세 사람의 증언을 녹음했다. 상현에게 전달하며 추가 피해자 조사를 요청했다. 상현은 과거 신고 기록을 뒤졌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오세영과 마음치유연구소에 대한 신고가 13건 접수돼 있었다. 모두 사기 혐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이유였다. 상현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미선의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고 수면제 투약과 방치 증거가 있다고 했다. 게다가 13억 원이라는 거액이 움직였고 역외 계좌까지 추적됐다고 했다. 이제 오세영과 오주희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다. 진우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의 진이었다. 2024년 4월 말 진우는 어머니의 침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례를 치른 뒤 2달이 지났지만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옷장을 열자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났다. 진우는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진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세 번째 서랍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진우의 생일이었다. 금고 안에는 통장 몇 개와 도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공증사무소 이름이 인쇄돼 있었다. 진우는 봉투를 열었다. 공증된 유언장이었다. 작성일은 2024년 1월 15일. 어머니 사망 한 달 전이었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먼저 인사말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진우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강남 아파트는 남편 강성만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다. 나머지 모든 재산은 마음치유연구소에 기부한다고 했다.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진우만 바라보고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낸 것도 진우를 위해서였다. 2014년 성만과 재혼한 것도 진우가 해외로 떠난 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였다. 어머니가 진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유언장 끝부분에는 진우에게 보내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세상을 위해 살아가라고. 개인의 재산보다 인류를 위한 봉사가 더 가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오세영 소장님과 마음치유연구소가 진정한 영적 성장을 도와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썼다. 성만은 훌륭한 남편이었다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은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어머니의 말투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영적 성장 같은 말을 쓰지 않았다. 오세영을 소장님이라고 부를 리도 없었다. 성만을 은인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상했다. 진우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서명은 분명 어머니의 이름이었지만 필체가 평소와 달랐다. 진우는 어머니가 남긴 다른 글씨들을 찾았다. 옛날 일기장과 편지, 메모지를 모았다. 어머니의 글씨는 반듯하고 힘이 있었다. 특히 진우의 이름을 쓸 때는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썼다. 하지만 유언장의 글씨는 떨리고 힘이 없었다. 누가 손을 잡고 쓰게 한 것처럼 보였다. 진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2024년 5월 10일 감정서가 나왔다. 결과는 진우의 예상과 일치했다. 필적의 기본 구조는 한미선과 유사하나 필압과 획순에서 이질적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 감정인의 소견은 명확했다. 한미선이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했을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는 유언장이 공증된 날을 확인했다. 2024년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공증 사무소였다. 진우는 해당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다. 공증인은 60대 남성이었다. 진우는 한미선의 유언장 공증 당시 상황을 물었다. 공증인은 기억이 희미하다고 했다. 하루에 수십 건의 공증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우는 당일 동행인이 있었는지 물었다. 공증인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2명이 함께 왔다고 답했다. 남편 강성만과 지인 오세영이었다. 진우는 한미선의 의식 상태가 어땠는지 물었다. 공증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조금 멍해 보였다고. 질문에 대답이 느렸다고 기억했다. 진우는 공증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냐고 물었다. 공증인은 난처한 표情을 지었다. 사실 본인도 의아했다고. 고객이 유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동행인들이 계속 대신 설명하며 빨리 진행하자고 재촉했다고 말했다. 공증인은 그래도 본인 의사가 맞느냐고 여러 번 확인했고 한미선이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진우는 공증 영상이 있는지 물었다. 공증인은 당시에는 영상을 남겼지만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증 후 6개월이 지나면 영상을 폐기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6개월이 안 지났다고. 1월 공증이니까 7월까지는 보관돼 있어야 한다고 진우가 따졌다. 공증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실수로 일찍 삭제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진우는 의심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가 아닌가. 공증인에게 혹시 오세영에게서 부탁을 받은 게 있냐고 물었다. 공증인은 발끈하며 부인했다. 본인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진우는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다. 진우는 윤상현에게 연락했다. 상현은 공증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5월 15일 검찰 수사관들이 공증 사무소에 들이닥쳤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삭제된 파일을 복원했다. 3일 뒤 유언장 공증 영상이 복구됐다. 진우는 영상을 확인했다. 2024년 1월 15일 오후 2시 3분 한미선이 공증 사무소에 들어왔다. 성만이 어머니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오세영은 뒤에서 따라왔다. 어머니는 비틀거렸다. 의자에 앉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읽어줬다.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공증인이 이해했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세영이 대신 답했다. 이해했다고. 본인 의사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공증인이 다시 한미선에게 직접 물었다. 본인 의사가 맞느냐고. 이 유언장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공증인이 서명을 요청했다. 성만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펜을 쥐어줬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서명을 마치자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떨궜다. 오세영이 공증인에게 빨리 끝내자고 재촉했다. 공증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했다. 전체 시간은 12분이었다. 진우는 영상을 보며 울었다. 어머니는 제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한 게 분명했다. 이건 유언이 아니라 강요였다. 상현은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공증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진우는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2024년 1월 중순, 어머니는 신부 전 초기 증상이 있었다. 피로감, 의식 저하, 집중력 감퇴가 나타났다. 1월 15일은 증상이 심했던 날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 집에서 쓰러졌다는 이웃 증언도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공증사무소에 끌려간 것이었다. 상현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성만과 오세영을 유언 강요 혐의로 추가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우는 어머니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생각했다. 어머니는 분명 진우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짓밟혔다. 진우는 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2016년 진우가 국경 없는 이 사회로 떠나던 날 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진우야,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한다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라고. 힘들 때는 돌아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엄마가 모은 돈은 다 내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진우는 이 편지를 유언장과 대조했다. 8년 전 어머니의 진심과 조작된 유언장의 내용은 정반대였다. 진우는 이 편지를 복사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증명할 증거였다. 이제 남은 건 성만과 오세영이 주고받은 대화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2024년 5월 말, 검사 윤상현은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성만과 오세영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두 사람은 이미 대화 기록을 삭제한 상태였지만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투입됐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됐다. 2024년 6월 5일, 상현은 진우를 검찰청으로 불렀다. 상현은 복원된 대화 기록을 진우에게 보여줬다. 첫 번째 대화는 2024년 2월 7일 밤 10시 35분이었다. 한미선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오세영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퇴원시켜. 때가 됐어. 짧고 명령조였다. 성만은 30분 뒤에 답장했다. 그래도 의사가 안 된다는데요. 죽을 수도 있대요. 세영의 답장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게 목적 아니었어. 우리 계약 잊었어. 일 끝나면 빚도 정리해주고 5천 챙겨줄게. 성만은 1시간 동안 답장하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메시지를 보냈다. 알았어요. 내일 데리고 나올게요. 진우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의 죽음이 계약이었다는 뜻인가? 상현은 더 오래된 대화를 보여줬다. 2023년 12월 18일, 성만과 세영의 대화였다. 성만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소장님,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제 한계예요. 세영은 답했다. 조금만 더 참아. 계획대로 하면 내년 초에 해결돼. 성만이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죠? 세영의 답장은 자신만만했다.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흔적 안 남게. 진우는 상현에게 물었다. 계획이 뭐였냐고. 정확히 무슨 계약을 한 거냐고 따졌다. 상현은 더 많은 대화를 보여줬다. 2023년 11월 3일, 세영과 성만의 대화였다. 세영이 먼저 제안했다. 한미선 선생님, 재산이 얼마나 되지?
성만이 답했다. 아파트 포함하면 20억 정도요. 왜요? 세영의 답장이 이어졌다. 우리 좀 협력하면 어때? 당신 빚도 해결하고 나도 사업 확장하고. 성만은 무슨 뜻인지 물었다. 세영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미선 선생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 신장 문제가 있다는 거 알지? 조금만 시간 끌면 자연스럽게 악화될 거야. 그때 당신이 상속받고 나한테 절반 주면 돼. 성만은 놀라며 답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세영은 안심시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병원 안 가게 하고 집에 있게 하면 돼. 자연사야. 진우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건 살인 계획이었다. 2023년 11월부터 두 사람은 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다. 상현은 계속 대화를 보여줬다. 2024년 1월 10일 성만과 세영의 대화였다. 성만이 불안해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가 많이 아파해요. 병원 가자고 해요. 어떡하죠? 세영은 답했다. 진정제 먹여. 내가 준 약이 있잖아. 하루 2알씩. 진우는 상현에게 물었다. 진정제가 뭐냐고. 수면제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세영이 성만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약국 구매 기록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세영은 본인 명의로 수면제를 대량 구매했고 일부를 성만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상현은 2024년 2월 9일 대화를 보여줬다. 오주희가 성만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수면제 잘 먹이고 있어요? 소리 지르면 곤란해요. 성만은 답했다. 한 알씩 물에 타서 주고 있어요. 거의 못 일어나세요. 주희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나요. 진우는 주희도 공모자였다는 걸 깨달았다. 세영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계획한 범죄였다. 상현은 더 충격적인 대화를 보여줬다. 2024년 2월 11일 오후 7시 성만과 세영의 대화였다. 성만이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가 너무 아파해요. 구급차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세영은 단호하게 답했다. 절대 안 돼. 지금 병원 가면 다 틀어져. 내일까지만 버텨. 성만은 답장했다. 그래도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요. 세영의 메시지는 냉정했다.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 지금 포기하면 당신 빚은 어떻게 할 건데? 5억 갚을 방법 있어. 성만은 1시간 뒤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진우는 참을 수 없었다.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어머니는 2월 11일 밤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다. 하지만 성만은 부르지 않았다. 상현은 마지막 대화를 보여줬다. 2024년 2월 12일 새벽 5시 47분. 성만이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도 복원됐다.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장님, 아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세영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119 부르기 전에 수면제 봉지부터 다 치워. 약 먹인 흔적 없애.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신고해. 성만이 물었다. 왜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해요? 세영이 답했다. 사망 시간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바로 신고하면 의심받아. 1시간 뒤에 발견한 걸로 해. 성만은 알겠다고 답했다. 통화가 끊겼다. 진우는 녹음을 듣고 치를 떨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쯤 돌아가셨다. 하지만 성만은 6시 18분에 신고했다. 1시간 넘게 방치한 것이었다. 상현은 성만의 위치 기록도 확인했다. 2024년 2월 1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성만은 마음치유연구소에 있었다. 당시 한미선은 집에서 혼자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성만은 세영과 만나 최종 계획을 논의했다. 연구소 내부 CCTV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상현은 영상을 재생했다. 성만과 세영이 3층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주희도 함께였다. 세영이 말했다. 내일이면 끝나. 조금만 더 참아. 성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문제 없을까요?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세영은 웃으며 답했다. 급성 신부전으로 자연사야. 부검에도 우리가 뭘 했다는 증거 없어. 수면제도 치우면 돼. 주희가 덧붙였다. 유언장도 공증받았고
재산은 다 정리됐어요. 아파트만 팔면 우리 목 5억 받을 수 있어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희가 성만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당장 필요할 장례비예요. 1,000만 원 들었어요. 성만은 봉투를 받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영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내일 아침에 연락 기다릴게. 흔적 남기지 말고. 진우는 영상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가 집에서 죽어가는 동안 이 사람들은 돈을 나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상현은 이 영상과 대화 기록이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살인 교사와 방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오세영 부부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 확보하면 기소 준비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상현은 마음치유연구소의 과거 회원 명단을 확보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7명이 등록했다. 이 중 53명이 고액 기부를 했다. 상현은 53명 중 20명을 직접 면담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여성이었고 재혼 가정이거나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기부액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상현은 피해자, 증언을 정리했다. 오세영의 수법은 일관적이었다. 처음에는 무료 상담으로 접근한다. 취약한 심리 상태를 파악한 뒤 영적 성장을 제안한다. 고액 프로그램을 권유하며 단계별로 돈을 받아낸다. 거부하면 저주받는다고 협박한다. 가족과 단절시켜 고립시킨다. 재산을 모두 가져간 뒤 관계를 끊는다. 상현은 11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자발적 기부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한미선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계획적 범죄를 입증할 대화 기록과 영상이 있었다. 13억 원의 재산이 불법으로 이동한 증거가 있었다. 역의 계좌까지 추적됐다. 상현은 2024년 6월 15일 오세영과 오주희를 긴급 체포했다. 혐의는 살인 교사, 사기, 유기 방조, 증거인멸, 자금 세탁이었다. 강성만도 같은 날 살인, 방조 및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세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진우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했다. 법정에서 세 사람을 마주했다. 오세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주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성만은 울먹였다. 판사가 혐의를 낭독했다. 세영은 부인했다. 본인은 상담자일 뿐이라고. 한미선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대화 기록을 제시했다. 세영은 말을 잃었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우는 법정을 나서며 상현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상현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고,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가방에서 꺼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끝이 보여요. 진우는 최종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2025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한미선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피해자 유족과 언론, 그리고 마음치유연구소의 다른 피해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진우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든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다. 재판부가 입장했다. 재판장은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다. 30년 경력의 형사, 재판 전문가였다. 피고인들이 입장했다. 강성만은 74세가 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1년간의 구속 생활로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오세영은 49세, 여전히 금태 안경을 쓰고 정장 차림이었다. 오주희는 46세,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낭독했다. 2024 고압 1247호 살인교사 등 사건. 검사 윤상현이 일어나 기소 내용을 요약했다. 피고인 강성만은 배우자 한미선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 피고인 오세영과 오주희는 강성만을 교사하고 방조한 살인교사 및 방조 혐의, 그리고 13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상현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정리했다. 총 15차례의 공판이 열렸고 53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의료진, 이웃, 피해자 가족, 과거 연구소 회원들이 증언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통화 녹음이 제출했다. 검찰은 이 모든 증거가 피고인들의 유죄를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 먼저 강성만이 일어났다. 성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본인도 아내를 사랑했다고.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고 오세영의 말에 현혹됐다고. 정신을 차려보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성만은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다. 진우에게 미안하다고. 한미선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11일 밤 한미선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애원했을 때 왜 거부했는가?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피고인은 2월 12일 새벽 한미선이 숨을 거둔 뒤 1시간 이상 방치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성만은 수면제 봉지를 치웠다고. 흔적을 없앴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가? 다음은 오세영의 차례였다. 세영은 일어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본인은 심리 상담자로서 한미선을 도왔을 뿐이라고. 모든 기부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성만과의 대화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실제로 한미선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세영은 한미선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분이었고 스스로 삶과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반박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7일 강성만에게 환자를 퇴원시키라고 지시했다. 의료진이 사망 가능성을 경고했는데도 강행했다. 이것이 상담인가? 세영은 침묵했다. 재판장이 계속 압박했다. 피고인은 13억 원을 받았다. 그중 3억 원을 역외 계좌로 빼돌렸다. 이것도 상담 비용인가? 세영은 정당한 대가라고 우겼다. 재판장이 증거를 제시했다. 2024년 2월 12일 새벽 5시 47분 통화 녹음이었다. 성만이 한미선이 숨을 안 쉰다고 말하자 세영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이것이 상담자의 태도인가? 세영은 말문이 막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11명의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총 피해액이 3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세영은 고개를 떨궜다. 마지막으로 오주희가 진술했다. 주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본인은 남편을 따라 일했을 뿐이라고. 잘못된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9일 강성만에게 수면제를 계속 먹이라고 지시했다. 피고인은 2월 10일 한미선의 마지막 재산 800만 원을 직접 인출했다. 이것이 몰랐다는 말로 변명될 수 있는가? 재판장은 증인으로 서진우를 불렀다. 진우는 증인석에 섰다. 재판장이 피해자, 유족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본인도 죄가 있다고. 8년간 어머니를 방치했다고 고백했다.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남의 생명을 구하면서 정작 어머니는 돌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의 죄와 피고인들의 죄는 다르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외로움과 약함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돈을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마지막 72시간 동안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홀로 방치됐다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우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61년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했다. 피아노를 가르치며 모은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돈은 사기꾼들에게 넘어갔고 어머니는 쓸쓸히 죽어갔다고 말했다. 진우는 피고인들을 향해 물었다. 이것이 자연사인가? 이것이 자발적 선택인가? 어머니가 정말 죽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는가? 성만은 고개를 숙였다. 세영은 외면했다. 주인은 울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재판장은 진우를 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선고를 시작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낭독했다. 피고인들은 취약한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중환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강성만은 배우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었지만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를 저버렸다. 피고인 오세영은 심리 상담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 피고인 오주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왔다. 세 사람 모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다. 피고인 강성만, 징역 15년, 벌금 5억 원. 피고인 오세영, 징역 18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13억 원. 피고인 오주희, 징역 14년, 벌금 8억 원, 추징금 3억 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피해자들은 박수를 쳤다.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장은 경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증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정이 파했다. 진우는 법정을 나서며 윤상현과 포옹했다. 상현은 잘 싸웠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위로했다. 진우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마음치유연구소의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있었다. 진우는 짧게 소감을 밝혔다.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년 4월, 진우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강남 추모공원의 조용한 언덕이었다. 진우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범인들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엄마의 명예도 지켰어요. 진우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에서 어머니가 가르치던 모습, 아버지 장례식에서 꿋꿋이 버티던 모습, 국경 없는 이 사회로 떠나는 진우를 배웅하던 모습. 진우는 다짐했다. 다시 구호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했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가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는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봤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